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트입니다. 오늘은 소년심판에서 연기 지도를 담당하셨던 윤영경 교수님,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년심판 6화 문광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석회모로 출연을 하기도 하셨었죠. 그런 윤영경 교수님 모시고 소년심판 제작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경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천대 연기예술과에서 개봉교수로 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K액팅 스튜디오 연기학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상명대 영화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윤영경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년심판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그 소년심판에서 연기 지도를 담당하셨다고 하던데, 먼저 일단 소년심판에 참여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2020년도 11월이었는데 대학 종강을 하려면 거의 뭐 한 달 정도 남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작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고 미팅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소년심판을 이제 프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때 4, 5부까지 아마 캐스팅이 10부작 중에 4, 5부까지 캐스팅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그게 11월 달에 제가 만났는데 2021년 1월 며칠 딱 날짜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때 크랭크인이다.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4, 5부까지 캐스팅을 해갖고 앞으로 6, 7, 8, 9, 10 에피소드의 인물들이 쭉 있다. 인물이 많다. 이게 소년범들에 대한 이야기고 판사와 소년범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에피소드별로 그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뭐 3화 같은 경우는 한 명인 경우였지만 나머지는 좀 다수거든요. 4, 5부는 또 10명의 인물들이 출연을 하고, 여기까지 캐스팅을 하면서 감독님이 엄청 고민을 하시고 시간은 없는데 이 인물들을 본인이 계속 만나서 준비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거기다 주요 배역, 판사 역할을 맡으신 분도 김혜수 선배님, 김무열 배우님, 이성민 선배님, 그리고 여기 사후부의 주요 인물인 염혜란 배우님, 그리고 후반에 등장하는 이정은 선배님, 이분들의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제 배우더라고. 소통할 시간도 부족하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변에 좀 잘 지도를 해주실 선생님이 계시나 하고 많이 찾아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리스트에 제가 있었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뭐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이런 소년범 이야기인 거는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런 감독님이 계신데 홍종찬 감독님이라고 작품이 뭐뭐뭐뭐 하신 감독님이신데요 이랬는데, 사실 제가 그분의 팬이었던 거죠. 직접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얼굴도 몰랐지만 그 작품들, 특히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경우는 쭉 그 2번이나 연속적으로 계속 봤던 작품이고 막 되게 감동받고 그 감독님이 궁금했었고 개인적인 어떤 팬심이 있어서 쏠기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갔었죠.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내용이 전화로 단순하게 이런 어떤 드라마니까 그 중에 뭐 신인 한두 명이겠지. 큰 드라마에서도 경험이 많이 없는 배우들이 한두 명 정도는 출연을 하잖아요. 그 정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무시했었죠. 네. 인물들이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인물들이 많아서 하고 싶지만 망설여졌어요. 네. 하면 또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찍혀서 방영이 된다는 거는 특히 넷플릭스는 계속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을 내가 한다 했으면 무조건 잘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지만 일단 고민을 해보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만났을 때 감독님도 제가 소년원 프로그램 하는 걸 아셨고 저도 이런 이야기라는 걸 알았고 제가. 교집합이 딱 생겼네요. 네네. 그러면서 그날 만나는 시간 뭐 짧게 만난 게 아니라 길게 바로 감독님이 막 본인의 어떤 연출 컨셉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근데 감독님 자체가 좀 제 스타일이긴 했었어요. 네, 뭐 색감으로 표현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되게 독특하면서도 소통한다 라는 느낌. 왜냐면 저도 사실 영화과를 간 게 영화 미술을 하고 싶어서 원래 연기로 간 게 아니라 그 연출 파트로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언어, 대화법이 되게 통한다? 그 느낌들, 뭐 회색 톤의 블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소년심판에 보면 법정이나 어떤 조명들, 색감을 쓰는 걸 굉장히 영상이 잘 썼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되게 매력적이다. 예술가다. 예술가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네. 소년심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결정적인 이유랄까 이런 거.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일단은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내리는 이유는
지금 4, 5화까지 13명의 인물이 주요 인물이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왜냐면 감독님이 다 신예 발굴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신인들.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님이 이름도 말 안 했고 왜냐면 당연히 제가 모르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가 없잖아요. 그 연기자들한테 연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거고 감독님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 알려지지 않고 정말 오디션도 처음인 친구들 정말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출된 친구들 좀 다 제하시고 네네 완전 리얼리티를 위해서 리얼리티를 연기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 네네. 하지만 사실 얼굴만 우리가 낯설다고 해서 그런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해서 다 저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 경험은 없지만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연기를 판단을 네. 하신 거죠. 정말 날 것 같은 연기, 연기하지 않은 연기 이거를 감독님도 그걸 원하신 거죠. 네. 원하시는데 시간상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부담감이 또 있었던 거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제가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사실 그 순간 저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감독님이 먼저 일어나시더니 제가 그냥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언제까지 뭐 감독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 또 감독으로 이런 작품은 어떤 사회적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죽기 전에 이런 작품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걸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선생님 소년원 봉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짧고 굵게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거 내가 못하겠어요 하면은 나는 좀 어른이 아닌가 이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하지만 바로 대답했다가 안 거 그런 불편함. 네네. 사실 마음에서는 여기서 그 이전의 감독님에 대한 팬심 플러스 감독님의 어떤 가치관, 마음 이게 울림이 세게 박혀가지고 해야지라고 했죠. 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잘하면 정말로 의미겠는데 이런 의미 있는 소재를 갖고 못하게 되면 사실은 진짜 뭐 평생의 대역 죄인이 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 너무 있죠. 강렬한 어떤 이야기인데 이게 작품으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버리면 이런 어떤 자극적인 주제만 가지고 했나? 뭐 네. 이렇게 속에 알맹이 없는 네. 근데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좋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되게 잘 나왔죠.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어쨌든 2022년 2월 3월에 1위를 몇 주간 찍었었죠. 네네네. 그거를 보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이게 보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가편집본도 살짝 보면서 잘 나온다 정말. 그리고 이제 오픈되기 전에 넷플릭스 가서 시사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작품이. 왜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이 컷들을 아직 막 이렇게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후반 작업들 뭐 음악부터 해서 뭐 어떤 효과적인 것들이 막 들어갔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다고 해도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상상 이상으로 예고편 영상 앞에 프롤로그 영상 이런 것도 보고 사실 뭐 이거를 정말 잘못 만들면 교육용 영상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림 있게 그걸 이렇게 세련되게 만드시는구나. 네, 그러면서도 묵직하게, 네, 가볍지 굉장히 않게. 울림 있게 세련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의미 있고 그런 완성도 있게 봤는데 그 작품에 참여하시면서 연기 선생님만이 느낄 수 있는 뭐 즐거웠던 점 아니면 의미 있었던 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즐거웠던 점. 즐거웠던 점이 없었나요? 즐거웠다. 가끔 이 수업이라는 게 연기 수업이라는 게 매번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가끔 어떤 의외의 상황에서 웃음이 빵빵 터지기도 하지만 재미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업이 막 즐거웠다라기보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뭐 자료조사부터 해서 제가 1월 1일에도 신뢰를 무릅쓰고 막 인천까지 가서 범죄심리학을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만나서 인터뷰도 막 따고 너무너무 바쁘고 좀 치열하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 즐거웠다. 그 시간이 참 좋았다. 나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그때 그 시간이 막 즐겁거나 사실 뭐 그랬던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연기 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연기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과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기 수업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을 앞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거
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거가 다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촬영이 앞으로 뭐 2주 후, 3주 후 이렇게 있으니까 소년범들의 연기를 지도하면서 굉장히 좀 진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뭐 특별한 게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순간 자체 그 시간들이 막 즐거웠다고 느낀 적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바빴어요. 왜냐면 제가 11월에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고 이제 12월부터 12월 1일 그때부터 바로 수업이 사실 이 장면에 대한 어떤 캐릭터 구축부터 해서 장면을 만들어서 감독님하고 함께 공유하고 계속 감독님이 다시 피드백 주시면 다시 제가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이런 영상들을 또 보내고 계속 그 소통의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숨가쁘게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일반적인 연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대본에 나오는 그 상황, 그 인물들 가지고 이제 연기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촬영할 거에 대한 어떤 미장센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상황 염두에 두고 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연습을 시킨 것과 만약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지거나 그래서 그런 걸로 충돌하고 이랬던 적은 없었나요? 크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감독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매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결과를 픽스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공유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또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크게는 현장에서 뭔가 부딪히는 점들은 없었고 제가 영화 연기, 카메라 연기가 제 주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영화과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연기 선생으로 활동하기 전에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장에서의 달라지는 현장 콘티의 개념을 제가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소년심판의 연기자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했고 그거는 현장성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수업을 했죠. 장면을 만들어가고 카메라 위치가 어떻게 될 거야 이 부분에서는 카메라가 좀 여러 대가 돌 것 같아 혹은 아직 콘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부터 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하고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을 쏟아내고 더 공부하고 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딱히 그건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연기 연출 개념? 그냥 단순하게 연기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연기 연출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소년심판 방영 전에 본 댓글이 있어요. 소년심판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김혜수, 이정은, 이성민, 김구열 이런 배우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 믿고 보는 배우들이 출연하니까 야 이 소년범들만 잘하면 대박이겠다. 근데 소년범들 누가 하려나? 될라나?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소년심판이 방영되고 나니까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뭐 신인 배우들이 진짜 소년범들 아니냐? 소년범을 어디서 데려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했다는 평가가 있던데 보니까 김혜수 배우님도 뭐 소년범 역할의 배우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박제도 하시고 네. 역할명이 아니라 그 배우 이름까지 다 기억하셔서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김혜수 배우님이 소년심판 찍으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봤었는데 어떤 배우들은 신인 아닌 신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신인에 가까운 배우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기자들을 지도하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신인들 아예 신인들을 데리고 드라마 촬영에 투입을 할 때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저는 모험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고 도박이었죠, 도박. 그렇죠. 연기자들에겐 엄청난 기회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경험이 없는 연기자들에게 왜냐하면 정말 노출이 되지 않은 신선한 얼굴을 캐스팅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알려지지 않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디션이 처음인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캐스팅 오디션 자체가 첫 오디션에 발탁이 돼서 그런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부분은 사실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긴장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지만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적인 것, 제가 어떤 장면의 인물들을 그려나가는 것, 감독님과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었지만 현장 경험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연기의 어떤 배움의 경험? 소년범들 네네, 연기자들이 연기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 현장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가끔 나갔는데 이제 초반에 좀 자주 나갔죠.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배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친구들이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우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기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실 그때 좀 스트레스 받았죠.
있었죠.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이제 연출이나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배우들은 많은데 준비된 배우들이 거의 없다.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쉬움들 많이 토로하던데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디션을 통과하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역할을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오디션이 통과되고 나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한탄들을 하는 감독님들도 많이 계신데 소년시판에서도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 열심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기준이. 본인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죠. 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소년범들의 연기가 언론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영됐었을 때 그들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박수 받을 만한 잘했다 이렇게 호평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영경쌤께서 그 친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하듯이 뭐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저도 연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인 배우들을 그렇게 케어한다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는 애들은 왼쪽으로 가고 여기로 봐야지 그러면 땅바닥 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앞에 두고 이들을 지도하실 때 그들의 연기를 고속처럼 빛나게끔 하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그 소녀몬들의 연기를 지도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너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강조했던 게 있었을까요? 제가 감독님을 만날 때 감독님 소개만 받았지 어떤 이야기다라고는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다. 소년범을 다루는 이야기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양소년원에서 연극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극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을 관찰했던 부분들, 특징들 사실 이런 것들이 소년범을 연기한 친구들에게 많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말씀은 감독님은 지금 이제 소년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는데 실제 소년범을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아마 재판 소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만 보실 텐데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특징, 표정의 특징, 성격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걸 직접적으로 관찰한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영경쌤께서 이제 안양소년원 같은 데서 소년범들을 실제로 봤었기 때문에 그 소년범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눈빛, 그런 행동,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잡아낼 때 도움이 된 측면들이 있었겠네요. 네. 감독님이 첫 미팅 때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법정에 가셨다. 아마 그 주요 배역들, 선배님들 다 재판에 참관을 하시고 뭐 판사 역할을 관찰을 하셨을 테고 이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딱 법정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들의 일상생활도 비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남는 게 다 좀 정상적인 목소리나 정상적으로 서 있거나 이러지가 않더라. 되게 독특했다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서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걸 보고 제가 또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런 친구도 있어요 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보여드렸죠. 근데 아마 그 부분들이 감독님이 이 선생님하고 윤영경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기도 했었을 테고 소년원의 친구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말투 그 친구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을 완벽하게 딱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대사들을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좀 더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결국은 소년범 혹은 소년범들이 아니라도 요즘에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역할로 만들어내는 작업들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년심판에 나오는 소년범들의 연기를 보면 이게 진짜 소년범 데려다 쓴 거 아니냐 이런 호평들이 있었는데 그런 호평이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섬세한 리얼리티가 돋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이 소년심판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대사를 쓰실 때 그런 말투까지 창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연습 과정 중에서 뭔가 그런 게 좀 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소년범들의 말투 이런 걸로 뭐 수정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네요. 크게 굳혀진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순을 막 바꾼다든지 좀 더 복잡하게 그쵸. 깔끔하게 명확하게 소년범들은 뭐 논리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식으로 그쵸. 말하기보다는 그냥
구어체로 간결하게 딱딱딱 쓰기도 했었을 테니까 네네, 욕도 그런 많이 것들, 쓰고 그리고 욕을 좀 더 첨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날 것 같은 날 것 같은.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제가 조사도 하고 더 어린 친구들한테 중고생들이 쓰는 소위 말해서 좀 노는 친구들. 근데 네. 요즘 뭐 놀지 않아도 말들 네. 막 이렇게 편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저도 처음 듣는 것들도 막 쓰고 조사해서 그렇게 표현해. 왜냐면 우리가 쓰는 제 세대 혹은 제 바로 아래 세대가 쓰는 말들이 이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 꼰대라는 말이 있다면 이 꼰대를 요즘 애들은 또 다르게 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툭 물어봤더니 진짜 있더라고. 뭐라고 써나요? 꼰대라고 안 하고. 틀다. 이런 경우들. 뭐 그렇게 문득문득 제가 계속 고민하고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있을 텐데 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했죠, 사실. 소년심판이 어쨌든 10부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년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께서 그 배우들과 일일이 이제 연기 티칭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 1부에서부터 10부까지 그런 배우가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4, 5부에 10명의 소년들이 출연을 해요. 그 에피소드. 푸른 청소년 회복센터. 네. 네네네. 그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숲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절절하기도 하고 애들마다의 에피소드. 네, 그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그랬고, 염혜란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선자 역의 딸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는 이제 제 가정생활, 저의 아이들을 또 떠올려 보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 항상 북적북적대고 정신없었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의 기억이 많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파랑머리. 거기서 제일 세네. 그 네네. 역할명이 뭐였죠? 영나. 영남. 네네. 저도 그때 연습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 매트리스를 벽에다 대고 주먹으로 엄청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저거 뭐 하는 건가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봐라 보니까 알겠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문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거를 위해서 매트리스를 갖다 네. 벽에다 대놓고 엄청 했단 말이죠. 그거 할 때마다 선생님도 되게 진이 빠지셨을 것 같고 영남을 맡았던 그 친구도 되게 진이 빠졌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연습할 때 오셔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학원 보시냐고. 아니 저는 학원 벽에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네네. 벽 다 부셔. 학원 벽에 부셔지는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 두꺼운 매트리스를 벽에다 해놓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잡으라고 그러고, 실제 뭐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액션 연기죠. 연습하면서.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뭐 할 때 울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장면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굉장히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아마도 오디션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처음 본 오디션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배우고는 있었겠죠. 네. 배우고는 배운 적은 있었는데 있고. 배우다가 오디션 자체가 처음이었던 친구인데. 그럼 첫 오디션에서 그쵸. 캐스팅이 됐던? 네네네. 그거 신이 주신 기회네요. 그렇죠. 네네. 엄청난 기회를 꿰찬 친구인데, 매력이 있었던 친구고. 근데 처음에 되게 부족했죠, 당연히. 근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좀 이 감정이, 이 친구도 정말 진짜 감정이 확 솟아오를 때 그 친구도 오열하고 저도 오열하고.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문전 박대하고 자기를 모른 척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때문에 문 열어 이러고 엄청 하고 주먹으로 때려갖고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랬던 어떤 장면인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연습을 할 때 대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막 주먹 손짓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진짜 벽을 때려버리면 손이 진짜로 망가질 테니까 그렇게 매트리스라도 이제 세워놓고 억지로 치게끔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걸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결과가 드라마에 되게 좋은 결과로 나와서. 그리고 영나라고 하는 친구가 또 지금도 잘 풀리고 있나요? 그 작품 오픈되고 바로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서 다른 작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또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소년심판이 워낙 호평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했던 소년범들이 여기저기 뭐 다른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게 된다고. 네. 같이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작품에 여러 명이. 그래서 되게 보면서 웃으면서 되게 잘. 어쨌든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그렇게 같이 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배우로서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으로서? 되게 뿌듯하죠. 되게 뿌듯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진짜 애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정도 큰데 증오도 크고 미움도 크고 아쉬움도 크고. 미움이라기보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제가 이 장면 인물에 대한 연기 수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배우란 어떤 존재여야 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어쨌든 다른 누군가한테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내가 받았다면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부터 어떤 에티켓, 이게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잖아요. 혼자 뭐 그림을 그려서 전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룹 공동체 예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저는 교육인데 친구들은 잔소리로 들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시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몇 시간씩 떠들어대고 얼굴 붉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힘들었지만 저랑 함께했던 배우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 푸른 청소년 회복센터 할 때 한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데 이게 그 에피소드에서 어떤 에피소드는 1명, 2명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10명이 나오니까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각자의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된 시기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연기쌤 너무 힘들어하길래 저도 가서 한 1시간 정도 맞아요. 애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넷플릭스 드라마 특히나 홍종천 감독님의 드라마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거는 진짜 신이 주신 기회인데 너희들 왜 이걸 날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아리까리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되게 모두 잘 풀리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근데 연극에선 가끔 연기 지도 뭐 이런 스텝진들이 있긴 한데 이게 방송 드라마, 그러니까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런 식의 뭐 연기 지도, 연기 연출 이런 개념이 다른 드라마에도 이런 스텝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하는 어떤 한 명의 인물이라든지 두 명의 인물 그런 경우는 지도를 하는 뭐 저도 지금도 뭐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크레딧에 오르고 어떤 스텝처럼 계약을 처음부터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제가 첫 케이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드라마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사실 제작사 측에서는 좀 당황하십니다. 그쵸. 이게 예기치 못했던 네네. 소요 한 비용이 명의 이제 스텝이 지출되니까. 또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사실 윤영경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하심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저 비용? 시간 고효율.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왜냐면 소녀몬도 신인 데리고 촬영 연경쌤하고 하고하니까 미리 좀 준비가 되니까 그게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드라마 제작진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겠죠? 그래서 뭐 홍정찬 감독님이 그 다음 하셨던 작품도 같이 했었죠. 링크라는 드라마. TVN 드라마 링크. 네네. 거기서 이제 아역 5인방 네네. 5인방 5명이었나요? 5명이었습니다. 누구 누구죠? 하은이, 김하원, 세빈이, 안세빈, 기은유, 이설아 그리고 조이현. 아, 5명이네요. 네, 네네. 5명. 아, 저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러면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프로덕션을 놓고 홍중찬 감독님께서 대단한 결단을 내리신 건데 매우 앞서 나가시는 분이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감독님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 되고 왜냐면 제작진들한테 설득하고 그러셔야 네. 됐을 테니까 근데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고 이제 결과는 좋았으니까 이제 좋은데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드라마라는 장르 안에서 이 연기 지도라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기존 배우들 뭐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연기 지도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신인들, 아역들 이런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연기 지도, 연기 연출이라고 하는 스텝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도 제가 미국이나 영국 이쪽에서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시작을 했지만 자연스러운 포지션은 아닌 걸로 지금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영 선생님께서 아까 감독님께서 자기가 굉장히 여러 작품들을 연출을 해왔지만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만은 뭔가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의미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를 영경 선생님한테 설득하기도 하셨는데 영경 선생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가진 이 시대의 의미 그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는 뭐 1, 2, 3부 이렇게 대본 받아서 이렇게 쭉 읽었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봐야 되는 드라마다. 많은 어른들이 제발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네. 지인들에게도 막 널리 제가 홍보도 하고 막 했었어요. 네. 분명히 어른들이 봐야 된다. 그냥 만약 이거는 범죄 드라마가 아니다.
제가 소년원에서 연극 교육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수업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요. 그 일이 항상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비워둬요. 그 스케줄을 위해서, 소년원 스케줄을 위해서. 제가 어떤 재능이라면 재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소년 심판도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이거는 사실 이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어른들의 변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소년범들의 문제지만 아이는 사실.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비행소년이 되는 데에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테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모니터를 해보면 젊은이들도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친구들도 많지만 어른들이 보면 소년 심판을 보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장 바꾸고 생각해서 아, 내 아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아,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뭐 이런 역지사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감동을 줬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 소년 심판을 집필하신 김민석 작가님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라마로 집필한 게 처음이셨다고? 이렇게 장편? 네. 몇 부작으로 네, 10부작 드라마. 네, 그거는 처음이라고 저도 알고 근데 이걸 쓰시고 백상예술대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되게 감사했고 네. 그 백상에서 알아주는 것을 감사했고 그러니까 저는 대본을 보고 나서 작가님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작가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되게 젊으세요. 몇 살쯤? 지금 아직 30대 중반이 안 되셨으려나? 초반. 제가 뵀을 때는 거의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년 심판을 이렇게 보면 저런 드라마, 판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드라마와 소년범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드라마를 썼는데 엄청난 내공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네. 근데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취재, 자료조사 이거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죠. 엄청 몇 년 동안에 준비하시고 기획 단계가 있었고 그렇게 대본이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홍종장 감독님하고 인연으로 제작이 된 건데 그 앞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에피소드가 바뀌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젊으신 분이 이렇게 울림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저보다 한참 젊으시지만 존경하는 작가다. 근데 존경한다고 얘기하죠. 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들었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뭐 필드에서 축구를 잘하고 아닌 거를 떠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친구는 나이가 젊은데도 굉장한 인생의 내공을 가졌구나, 철학을 가졌구나.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이제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담고 싶다. 네. 그 마음이나 그 뜻을 담고 싶다. 이런 거. 네네네. 그 소년 심판 시즌 2를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아, 소년원의 거기 직원분들, 선생님들도 막 물어봐요. 오히려 소년원에 있는 그 원생들도 드라마를 다 봤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거기 안에서는 저도 조금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거기 소년원 측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죠. 거기서 교육에 일하는 것도 시청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거를 네. 다 애들을 보게끔 네네. 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1월달에 최근에 1월달에 또 소년원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쭉 하고 종강 때 마지막 시간에 공연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김인석 작가님의 허락을 받고 넷플릭스 측에도 허락을 받아서 소년 심판의 사호부 그 이야기 사실 그 사호와에 있는 역할들 인물들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안양 소년원에서 지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 친구들도 이걸 보고 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제가 좀 창작한 것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공연을 올렸었죠.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텍스트로도 굉장히 좋은 교재 같은. 네네. 그러면 어쨌든 소년 심판 시즌 2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작년에 어쨌든 제작 얘기가 있었다가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연인데 연경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조금 준비하다가 저도 다시 미팅하고 이렇게 하기로 또 약속을 걸고 캐스팅 좀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거라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긴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도 준비가 다시 딱 되면은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계속 마음을 가지고 그쵸. 계시기 때문에 홍정자 감독님이 이게 시대적 대본도 다 소명의식, 나왔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네. 하시는 건데. 그리고 뭐 여기 자문해 주시고 그러셨던 뭐 판사님들 또 변호사님들 또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시즌 2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쵸.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있고 사실 최근에 최근 들어 작년 12월, 11월부터 해서 소년원에 그 공간을 더 새로 지어야 될 만큼 네. 제가 지나다니질 못할 정도로 소년원이 정말 북적북적되고 있다. 너무너무 북적되고 아. 사실 이런 드라마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럼 영경님께서 연기 지도만 하신 게 아니라 소년 18육화, 문광구 시험지 유출 사건, 그게 아마 숙명여고 시험지 사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작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석현모, 뭔가 이렇게 교육열에 쩌는 댓글 봤더니 재수없다, 네. 너무 밥맛이다 이런 댓글도 많이. 그 유튜브 쇼츠에서 제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를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 뭐 다른 거 찾다가 무슨 자료 좀 찾다가 했는데 제가 딱 떠가지고 봤더니 막 악성 댓글이. 뭐 이런 말 해도 돼? 왜요? 해봐요. 거기 댓글 이런 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걸 테니까 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 연기가 발연기다 이러면 화가 나죠. 한번 이게 호흡을 내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사실 근데 그래서 이 배우들의 어떤 댓글에 대해서도 쇼크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현업 배우들을 지도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제가 제 욕을 막 들으니까 네네네. 제 개인적인 욕을 한 건 아니지만 그쵸. 이 인물에 대한 욕인데 네. 그래도 좀 순간 뭔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네네. 그랬다가 다시 그래 이게 네네. 내가 연기를 잘했나 보다. 나중에 칭찬도 있긴 했어요. 배우로서의 칭찬, 네네. 액션이 좋다 뭐 이런 네네. 것도 해서 그런 걸로 좀 위로를 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인물이 살아 있었구나 네. 라고 좋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K액팅은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대부분이 현업 배우거나 아니면 연기 지망생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한테 카메라 연기나 영화 연기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상 쪽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대학을 연기 전공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연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빨리 데뷔했었어요. 네. 경험도 없이 저야말로 정말 준비되지도 않고 좋은 기회에 했는데 무슨 드라마에 나오셨었다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해도 찾아보실 수는 없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인천 방송, 네네, 인천 개국 방송에 방송인 건 개국- 아는데. 개국 뭐 2주년 특집 드라마의 2부작제 네. 주인공으로 출연했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꽃이름인데 말하기 싫은데요. 네? 꽃이름? 꽃이름 코스모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 드라마 이름이 코스모스? 코스모스인데 제가 코스모스를 게다 꽂고 약간 정신이 미친. 아픈, 네, 머리가 아픈 역할. 근데 그게 첫 작품은 아니었고 큰 역할로 처음이었고 네. 그 전에 약간 단역 같은 시트콤도 하고 막 했었어요. 네. EBS 드라마에도 출연도 해봤고 그렇게 이제 재미로 하다가 이제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참 이거는 뭐 수업 때 또 제가 많이 해요. 저를 많이 오픈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 하지만 너네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왜냐면 리딩을 많이는 안 하잖아요. 네. 리딩을 많이 하고 한 번, 2번 정도 맞추는데 이게 저한테 제 발등을 찍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2번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리딩을? 드라마 그 선배님들도 나오셨네. 리딩에. 리딩. 오. 정말 어렸죠? 네. 철없었죠? 제가 싸가지가 없었죠. 제가 엄청 싸가지 있는 배우가 돼야 된다고 학생들을 혼내고 네. 있는데 진짜 싸가지 없었네요. 네, 정말 싸가지 없었습니다. 개념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뭐 X세대. 나 X세대. X세대. 그렇구나. 네. 나 X세대. 근데 그랬었어요. 왜냐면 다 나머지는 다 예쁘고 막 이런 막 거기에 그러니까 미대생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하는데 나만 동네 미친년. 리딩을 어떻게 하지? 저는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뭐 그렇다고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계속 미친년이니까 여기저기 다 나오는 인물 계속 네. 여기저기 다 건드리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고 코스모스가 제가 꽂고 다니는 코스모스
그리고 그때 이제 꼬영재 선배님이 조현기 배우하고. 조용기 선배님 이제 동네 아저씨 거기에서 화가 역할이 네. 독고영재 선배님이셨어요. 그 선배님의 화가인데 그림의 주인공 제가 선배님이 저를 그리는 거. 네.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 어린 마음에 다 멀쩡한 연기 하는데 정말 리딩 가서 어떻게 해? 답도 안 나오고 연습을 하다가도 뭐 현타 오고 거짓말하고. 왜냐면 학교가 바쁘니까 영화과니까 학교에서 막 찍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착한 감독님께서 그래 뭐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해라 그렇게 두 번 봐주시고 그랬죠.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그래서 제가 개념이 없었고 제가 또 저희 상명대 영화과에 제가 2기예요. 물론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또 선배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을 막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착한 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저를 혼내서 누군가가 내 멘토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되게 준비 안 돼. 아까 정말 준비 없이 뭐 딱히 연기하겠다 이것도 없이 어떻게 운 좋게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저의 제자들이나 여기 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하고 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도 보실 테고 누군가에게 연기도 배우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랬었는데 방영이 되는데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 20대 때 좀 예뻤던 시절인데 저는 막 이상한 어린애처럼 어린애 원피스 입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머리 세개가 아직 그러니까 아예 20대 유아로 머물러버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제가 딱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서 안 보고 나중에 막 재방송으로 또 봤다고 하면 너무 짜증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뭐 수업을 하면서도 보면 모니터링을 힘들어하는 이해하죠 제가.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연기의 어떤 연기적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게 내 모습이 이렇게 못생기게 아까 제가 리딩할 때 남들은 다 정상인데 나만 미친 근데 저도 나쁜 마음이죠. 왜냐면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안 하면 되는데 하고는 싶으니까 한다고는 해놓고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현장에서 나름 그래도 칭찬 많이 들었어요. 너무 네. 잘한다고. 근데 그거를 막 접하기 힘들고. 근데 요즘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희 나이 땐 다 그래. 내 얼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지만 어쩌겠니? 그 얼굴이 내 얼굴인데 사랑해라.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막 이런 얼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이 보인다. 이런 것들. 그런 마음 가지는 거. 그리고 되게 힘든 부분이지만 강한 멘탈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속적인 연습들. 훈련, 연습과 훈련, 그리고 좀 올바른 훈련. 연습을 길게 한다고 해서 그 훌륭한 과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 어떻게 알차게 연습할 건지 훌륭한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연경쌤을 또 다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